결국에는 21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은 금리에 따라 가지고 자산 가격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결국 금리라는 게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가 되면은 챈슬러 지적처럼 자산 가격 격차는 벌어지고 결국 자산 가격 격차 벌어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영 제너레이션들은 제너레이션 렌트가 되는 거고 지주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너레이션 랜로드로 가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한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보유주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 부의 쏠림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Generation Rent, Generation Landlord의 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임차 세대, 제너레이션 렌트라고 불리는 임차 세대하고 그리고 지주 세대, 랜드로드라고 불리는 그런 지주 세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도 안타깝지만 1990년대생 이하부터는 뭐 대부분 다 제너레이션 렌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1970년대생 이하 세대들은 전부 대부분 다 지주 세대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컨셉은 되게 심플한데 주택 시장이 금융화가 되면서 금융화가 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197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금융화가 되다 보니까 유례없는 주택 가격 상승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려서 요즘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주택가격, 너무 높은 주택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의 세대들은 그냥 임차 세대고 그냥 과거에 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지주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지주 세대이신 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뭔 소리냐 채부심아, 나 어렸을 때도 주택가격 비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PIR 봤을 때는 한국도 그렇지만 PIR이 역대 최대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때의 연봉과 우리 때의 주택가격도 당시 높았는데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높았으니까 대출 끼고 집을 샀죠. 대출 끼고 집을 사는 과정에서 주택이 금융화가 됐고 근데 현재는 대출 끼고 집을 사기도 어려울 정도야.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임차밖에 살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3월 말에 부동산 상위 평균 임대소득과 총소득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면서 또 한번 불을 질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 이제 5월에는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그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124만 명 이분이 전체적으로는 22조 390억의 임차소득 올렸고 그리고 상위 0.1%는 평균적으로 8억 정도의 임차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0.1%가 1조 원. 상위 1%가 평균 한 2억 7천 정도 임차소득을 올리면은 임대소득 상위 1%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시겠죠. 이거는 더민당 양경수 의원실로 제공한 자료를 연합에서 이제 가공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너레이션 렌트에 대한 거는 해외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보면은 이런 토지주들이랑 요즘의 밀레니얼들,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이 결국은 서로 그 자산을 기준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을 베이스로 한 연구인데 몇 개 좀 갖고 오면은요. 요즘의 밀레니얼 커플들은 요즘에 결혼한 그런 밀레니얼 커플들은 영국 전체 한 66% 지역에서 자기 풀타임 소득의 30%를 내고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풀타임 소득의 30% 내는 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낸다면 그거는 주거 빈곤이에요. 기준을 갖고 갑시다. 소득의 30%를 내가 주거비로 낸다. 나 월에 1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낸다. 월에 5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낸다. 그러면은 거의 주거 빈곤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전체 세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 20%를 내거든요. 20%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30%가 내요. 그럼 미국은 다 주거 빈곤이냐? 그건 아닌데 그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일단 자기소득비 30% 이상을 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거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건 한국 자료인데 21년 자료입니다. 한국도 20대 전체를 보면은 27.5%이기 때문에 거의 한계치 임박했다. 보시면 30대하고 40대는 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30, 40, 50대인 분들이 주거비의 부담이 가장 낮은 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대 이하는 지금 27.5로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20대는 자기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RIR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RIR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 소득은 이만큼 올라가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주거비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특히 이거는 1인 가구 연령대별 RIR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한국도 주거비 부담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1인 가구 20대들은 전반적으로 주거비 인공층이란 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으로 좀 더 가보면은 그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밀레니얼들한테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느끼기에 나 그냥 임차 세대인 것 같다, 47%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제 돈 벌어서, 그러니까 주담대 신청 못 할 것 같다, 이게 집 못 살 것 같다는 거잖아요. 나 집 못 살 것 같다, 이게 69%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요즘 세대랑 옛날 세대랑 자꾸 비교하면서 이제 동일 기준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동일 연령일 때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봤을 때 이게 뭔 그림이냐면은 가구주 연령별로 자가 점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도 자세히 보시면은 40세 들어가는 구간부터 65세까지, 40에서 65세까지 2010년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자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5에서 60세까지 자가 점유율이 쭉 내려가면서 자간이 임차 세대가 늘어납니다.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 동 나이대,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뭐 45이다. 1990년대 45이었다. 그럼 그때 자가 점유율이 65%였다. 그럼 2000년대 45이다. 그럼 자가 점유율이 60으로 내려가고, 2010년대 45이다. 그럼 자가 점유율이 55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세대가 거쳐지면 거쳐질수록 자가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는 더더욱더 더 제너레이션 렌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불평등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불평등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이 2014년에 그 21세기 자본론을 쓴 그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죠. 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이 R, 이건 이자율이거든요. 이거는 자산 수익률이라 할게요. 이제 돈을 넣어놨는데 돈이 계속 이자를 먹으니까 이게 이제 자산 수익률이고, 이 G는 경제 성장률인데요. 소득은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경제 성장을 따라가는데 돈은 자산 수익률을 따라가니까, 돈이 있으면은 이 자산 수익률이 이게 더 높고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았기 때문에 인류의 몇천 년 역사를 이런 식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소득으로는 못 따라간다, 이런 거를 이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의 책을 썼습니다. 쓰고 나서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왜 공격을 당했냐면은 데이터가 안 맞다, 주로 이런 걸로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니고, 미국 의회 예산처 자료 보면은 상위 1% 소득만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 세후소득 증가, 한 30년 동안 세후소득 증가율을 봤더니 상위 1% 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270% 올라가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의 쏠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21세기 자본론은 2014년에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그런 책이 됐었고, 지금은 잘 안 읽으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데이터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안 읽으세요. 근데 저는 이 에드워드 찬슬러가 썼던 금리 역습,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을 읽고 나서 저희 분석왕도 찍었지 않습니까? 분석왕 링크를 영상으로 달아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진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케티는 R은 자본 수익률이라고 했고 G는 실질 성장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본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에드워드 찬슬러는 얘는 천재야. 뭐라고 하냐면은 R 값은 그냥 이자율이다, G 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낮은 환경, 그러니까 금리가 완화적일 때는 어떻게 되냐? 불평등이 확대된다. 그리고 금리가 성장률보다 더 높을 때는 불평등이 완화된다. 확대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죠? 다시 말할게요. 만약에 우리 성장률이 2%예요. 근데 금리가 뭐 한 3%예요. 그러면은 불평등이 축소돼요. 반대로 성장률이 2%인데 금리는 1%다. 되게 낮은 금리다. 그럼 불평등이 확대돼요. 왜 확대되죠? 결국
자산 가격에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데 에드워드 챈슬러가 금리 역습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케티는 R 값이 G 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 불평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챈슬러는 정반대로 그게 아니고 R은 이자이고 G는 성장률인데 R이 G보다 낮으면 불평등이 확대돼 라고 이렇게 책에서 딱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책이 이거 쓴 사람이 얘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제 분석한 편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볼수록 다시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21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은 금리에 따라 가지고 자산 가격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결국 금리라는 게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가 되면은 챈슬러 지적처럼 자산 가격 격차는 벌어지고 결국 자산 가격 격차 벌어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영 제너레이션들은 제너레이션 렌트가 되는 거고 지주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너레이션 랜로드로 가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한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보유주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 부의 쏠림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그런 주택을 구매하는데 부모로부터 은행처럼 그러니까 패밀리 뱅크, 패밀리 론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집 사기가 어려워서 영원히 제너레이션 렌트로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너레이션 랜로드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딨냐 이런 생각이 되게 들 법한데 이런 국면에서 한국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상속세를 또 낮춰주라고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세가 낮아져야지 또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주택을 사고 주택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돌지 않고 내수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결국 이것은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비는 돌지 않으면서 경제는 더 쪼그라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거든요. 한국이 지난 25년간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현재 G 렌트 그리고 G 랜드로드 지주 세대랑 그 다음에 임차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갈등에서 대한민국이 감히 단언컨대 거의 최대 갈등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슴 아프지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